그 요새 세상은 험악한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험악하다는 말만 하면서 이렇게 이 중요한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과 쟁점에 관해서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에노사의 우리 부준모 동지가 발제를 해주실 건데요. 아마 제 판단으로는 가장 많이 넓게 깊게 정리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다른 뭐 얘기할 수 있는 요것뿐만 아니라 확장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직접 이 자리가 이랬어요. 직접 소개하시고 바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노동사 네트워크의 부준모입니다. 네, 공공재생에너지가 뭐 어떤 거냐 좀 이해하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후위기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에너지 전환인데 이것이 매우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그 탈석탄, 특히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탈석탄 정책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시민은 계속해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기존의 이제 우회적인 민영화 문제도 매우 심각했었는데 이것이 재생에너지 영역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도 이제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사회 공공성과 기후위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의 전략 그리고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공공재생에너지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실제 급격한 감소, 매년 7% 정도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서 위기가 더 목전에 다다르고 있고 이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과학자들도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 전체적인 배출량 중에서 사실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고 또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가장 빠르고 손쉽게 현재 존재하는 기술적 사회적 수단을 동원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생산 부분의 에너지 전환,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현재 전력 생산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계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몇몇 나라들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하고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생산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죠. 이 표의 상단에 보시면 이 신재생이라고 표시된 붉은 글씨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에 비중이 7%에 불과합니다. 예. 2030년에 21%까지 늘린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급속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이제 정세와 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기후 부정론을 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기후위기 심각하고 전환이 필요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환을 할 것인가 관련돼서는 완전한 관점 차이와 수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류적인 기후위기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는 바로 이 시장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진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금융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제도 이것을 이제 유지한 채 어떤 탄소세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유엔이나 각국 정부나 그리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주류 환경 운동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금까지도 많은 이런 전제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문제시되거나 극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대기업들과 금융들은 현재를 어떤 새로운 녹색 비즈니스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자 상공회의소 이제 의장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12%를 포스코 한 기업에서 배출하거든요. 가장 많은 배출 기업인데 여기가 자기는 ESG에 앞장설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아래 잘 안 보이시지만 포스코가 한국의 지속가능 경영 대상을 받아서 지하철의 버젓이 내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광고하는 거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방식의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면서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녹색 전환도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2018년 가을부터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이 코로나 전까지 가장 큰 시위에는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면서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기는 이제 중도파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강력한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에 존재하던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세를 훨씬 더 약화시킨 방식으로 재도입하고 한편으로 휘발유세, 유류세를 강화하고 탄소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 프랑스의 근교 지역에서 자동차를 통해서만 출퇴근을 하던 중하층 노동자들 그리고 트럭 기사들 이런 분들이 광범위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프랑스 이 자동차 앞에는 노란 형광조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입고 거리에 나와서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 녹색 전환에 관한 반발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농민 시위가 많이 보도됐잖아요.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는 것은 유럽에서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유럽의 농민 시위는 바로 유럽연합의 녹색 정책, 그린딜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 정책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 중에 하나로 화석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또 다양한 어떤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농업이 없으면 저기 있는 피켓처럼 음식도 없고 우리의 이제 미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다 유럽적인 현상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사회적 저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극우파가 정치적으로 동원하거나 장악하면 이게 그린래시 같은, 그린백래시 같은 현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과 이 신자유주의 이 지배 엘리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부정의한 전환, 약탈적 전환,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 한편에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산발적이고 또 그 전환의 피해자들의 저항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교착 상태로 이제 이어진다면 향후 의존적인 공멸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이제 약탈적 전환과 그린래시 같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교착이 아니라 이 진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이제 정책이 노후 석탄 발전소 30년이 가동 연한인데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정책이 입안이 되어서 일부 추진이 되었고요. 윤석열 정부도 다른 에너지 정책은 뭐 조금 차이가 있지만 탈석탄 정책은 그대로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그 전에 폐쇄된 게 몇 개 있었지만 다시 폐쇄가 이제 쫙 진행이 되는데요. 2030년까지 총 20기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 20기의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숫자가 3,375명 정도 되고요. 그 오른쪽 표처럼 이 발전본부라고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계시고 1차, 2차 하청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도 계신데 비정규직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바로 이행할 수 없으니까 석탄 발전보다는 온실가스를 한 절반만 내뿜는 LNG를 중간 다리로 삼겠다고 해서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대신에 LNG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석탄과 LNG에서 고용 가능한 인원을 봤을 때 실제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3,300명 중에 1,700명에 달하는 이제 유휴 인력, 고용 위기,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것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폐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 산업의 우회적인 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전노조 파업과 민영화 반대 여론 때문에 전면적인 매각 방식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발전 시장에 SK나 포스코나 이제 GS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그것이 이제 위에 알록달록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가장 위에 있는 이 자주색 붉은색이 바로 민자 발전의 용량 비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의 민영화가 진행되었을 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민자 발전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은 전체 발전 설비의 40% 정도가 민자 발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발전 원별로 이 공공과 민자의 비중이 다른데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90% 이상이 민자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면서 민자가 더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 아래 이제 그 표가 그 발전 원별로 공공과 민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원자력은 한수원 100% 공공이고요. 석탄은 지금 일부 민자가 늘어나서 이제 10% 조금 넘었는데 대략 90% 정도 공공입니다. LNG는 60%가 민자입니다. 이명박 이후에 민자 쪽으로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신재생이 10% 미만이 공공이고 90% 이상이 민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부정적인 미래가 그려지냐 하면 원자력은 공공 중심으로 일정 부분 남고 미래의 가장 더 중요한 에너지 원인 재생에너지는 민영화 100%가 되는 90% 이상 되는 이런 미래가 이제 그려질 수도 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이 우회적 민영화의 부정적인 현상이 더 극심해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우회적 민영화의 폐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2022년, 23년, 재작년까지 에너지 위기, 세계적인 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매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한전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정교국 인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설왕설래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에너지 공공요금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누적된 것은 바로 여전히 공공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화 민영화 이루어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공요금 소비자 가격이 뭐 7배, 8배까지 뛰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럽 정부가 소비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격이 어떤 상한제 같은 걸 둬가지고 몇몇 개 회사는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도 했는데요. 여튼 이제 민영화된 나라들에서는 오른 요금에 관해서 소비자 지원 방식으로 이제 대책을 많이 세웠던 반면에 한국처럼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데는 공공기관이 결정하는 에너지 공공요금의 가격을 통제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난방요금 폭탄이다 엄청 충격 받았지만 그래도 40% 정도 이제 오른 건데 나머지 그러면 이제 그 적자를 지금 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떠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 이 SKG, 포스코 같은 민자 발전 회사들은 얼마의 이익을 받냐, 이게 파란색 표에 이제 담겨 있는데요. 에너지 위기 전인 2020년에는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엄청난 영업이익 누린 거예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2조 3천억 원 규모로 거의 4배 가까이 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만 봐도 2조 원을 이미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가된 이제 에너지 요금, 그리고 공공기관에 누적된 적자, 반면에 이 민자 발전사들의 엄청난 폭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재생에너지 민영화에 있어서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 민영화는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이 발전기를 돌리는 동력이 바로 바람과 햇빛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자연이 준 무상의 선물인 건데, 그것을 이 시설물에 설치한 이제 민간 자본과 투자자들이 독점하고 그걸 전유해서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 형태인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위의 표에서는 가장 밝은 노란색 9.4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는 자기 집에 놓아서 자기 집에만 그냥 태양광 요거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용인 거고, 시장 참여, 그러니까 전력 시장에 참여를 해서 한전에게 판매하는 것들부터 이제 민간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봤을 때 공공기관이 9.4%를 가지고 있다. 그럼 시장 참여형 재생에너지 중에서 90.6%는 민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해상풍력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비중 같은 경우에 이 태양광은 햇빛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길어봤자 이제 12시간 넘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풍력은 훨씬 더 이제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비중이 재생에너지 중에 더 높은 것이 전체적인 전력 수급이나 운영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육상에는 풍력을 놓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해상에 풍력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해상 풍력 전체 현재 사업 허가 받은 게 작년 8월 기준 77개인데요. 그 중에 92.8%가 민자발전이고요. 그 민자발전 그럼 누가 하고 있느냐 봤을 때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맥쿼리,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자 사업이나 민영화로 악명 높은 기업이고 호주계 금융 초국적 자본인데, 이런 곳들을 그 금융권 기업에서는 이제 뭐 인프라 투자 기업, 인프라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인프라 투자에 이제 귀재를 맥쿼리라고 하는데, 이런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한국에서 도로나 항만 터널 같은 거 해서 거대한 수익을 얻기는 힘든 거고, 새로운 그러면 인프라 투자의 대상이 뭐냐, 민자 사업의 대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라고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런 곳 외에도 뭐 다른 금융자본 또는 초국적 자본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제 바람직한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노동자와 시민을 계속 배제시키고 대기업과 금융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식의 약탈적 전환이 현재 지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제 민영화나 시장화를 통한 전환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담론이자 또 대안 운동으로서 바로 공공적인 에너지 전환,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공공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 재생에너지는 사실 이제 매우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이거 다른 말로 이윤 추구형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문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재생에너지 대부분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은 넓은 토지 면적을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집가도 비싸고
인구 밀도도 높고 대부분 쓰지 않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불리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 민간 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제일 많이 내려면 어쨌든 투자 금액이 적어야 되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토지 지가가 차지하기 때문에 땅값이 싼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햇빛이 제일 좋고 땅값이 가장 싼 곳 바로 전남의 농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농지를 침탈하고 농민들을 내쫓는 방식의 태양광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농민 중에 한 절반보다 조금 넘는 비중은 임차농.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도 농사를 짓지만 빌려서도 짓는 100% 임차농은 아니지만 임차는 땅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이제 농민의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이제 이런 농민의 입장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하면 자기가 농업을 포기하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언론 기자는 태양광 인클로저가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비유를 쓰기도 했는데요. 농민대에서 태양광 패널 칼 모양을 쓰고 이렇게 농어촌을 파괴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요.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풍력 사업에 관해서 그렇고요. 이 지금 위에 있는 이제 시위 기자회견 하는 사진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또 시위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그것만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또 이제 따로 받는데 보조금이 가격이 등락하는 주식 같은 그런 이제 증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증서 가격이 매우 떨어지면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불리한데 한 4, 5년 전에 그랬을 때 이제 전략 매수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보장해 달라고 했고요. 2022년 12월 그때 에너지 위기가 제일 심해서 한전 적자가 제일 문제가 됐을 때는 재생에너지 단체에서 그 한자부가 이 한전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의 상한제를 둬가지고 좀 한전 적자를 줄이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사업자들은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용하지 마라 상한제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재산권 등등 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업자들도 이렇게 이제 수익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익을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결국 농어민들, 그 산촌의 주민들을 이제 내쫓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꾸려져서 여기는 이제 전라남도의 농민운동 그리고 또 이제 진보 정치 쪽과 좀 연계되어서 어느 정도 이슈화도 하고 계속해서 기후정의 동맹과 같은 곳과 함께 같이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결국 이제 이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핵발전소나 석탄발전소가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집중시키는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또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많은 용량과 이제 토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그냥 뭐 재생에너지를 하면 마냥 좋은 것이라고 많이 상상되고 그렇게 선전되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그것이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더 극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수익성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이 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환경도 파괴하면서 막무가내로 이제 하려고 하고 지금같이 돈이 많이 안 될 때는 하려던 사업도 포기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결국 이제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적이면서도 계획적이면서도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전환은 시장의 결정에 맡겨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특히 대규모 자금 동원에 필요한 해상풍력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부도 위기 또는 계획됐던 것도 다 좌초되거나 중단됐다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PF랑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수조 원의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건설을 한 다음에 그 PF는 이제 담보가 없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대출을 수천억 원, 수조 원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계획과 미래 20, 30년간의 수익성
대한 어떤 이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이 PF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웨덴에서 초국적 기업들이 하는 다양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취소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브렛 크리스토퍼스 그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최근에 번역된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쓴 진보적인 이제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가격은 틀렸다. 자본주의가 지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한 책을 얼마 전에 펴냈는데요. 그것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발생하는 전기 가격이 석탄이나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 가격보다 더 낮아지면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지면 결국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의 질서와 이제 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확 늘어날 것이다. 이때 되면 재생에너지가 모든 다른 에너지 원들을 밀어낼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유럽과 미국에서는 201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한 에너지원이 됐는데 필요한 만큼 그러면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느냐 아니었던 거죠. 왜냐?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업자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었기 때문에. 공공이 사업을 하면 가격이 저렴하면 공공 투자를 훨씬 더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민간 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가 파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윤목도 줄어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윤의 가능성도. 그게 아니라 그래서 수익성이 중요한 건데 그 수익성 때문에 결국은 가격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급이나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유엔이든 IMF든 세계은행이든 그 블랙락 같은 국제 금융 기관이 다 요구하는 게 지금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것은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각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달라. 더 많은 보조금을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공공 투자다, 공공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할까? 아닌 거죠. 결국 이제 이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투자하고 소유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것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이제 결론이고 그것이 공공 재생에너지의 문제의식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이 처음 이제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였고요. 재생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가 관련되어서 유럽의 모델을 결국 따른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복지의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더 진보적이고 좋은 면 많이 얘기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에너지 산업은 이 유럽 연합 통합 과정에서 완전히 민영화되고 자유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제 유럽은 이제 신자유주의 최첨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유럽이 바로 이제 그 민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잘할 수 있냐라는 모델을 한 건데, 그게 독일 모델이 발전 차액 지원 제도 FI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사업자가 한전한테 전기를 받는 가격으로는 자기 사업에 수익성이 안 나는 거예요. 원가가 400인데 한전은 200만 주는 거죠. 그러면 200을 손해봐야 되니까 팔면 팔수록 안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때 태양광 사업자에게는 한전이 주는 200이 아니라 450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 가격을 제시해주고 한전한테 200만 받았으면 250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해 주는 것이 발적 차액 지원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가격은 확실한데 또 사업자들이 이제 이게 50이 수익이잖아요. 그 경우에. 근데 그게 크면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런 방식을 한국도 취하다가 이명박 때 의무할당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의무할당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발전 사업자들, 예를 들어 발전 공기업이 자기가 발전하는 이 전력의 비중 중에 처음에 12년도에 2%에서 시작했는데 2%만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발전 사업자가 페널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지만 1%만 하고 1%를 못 채웠다. 1% 하는 에 해당하는 것을 민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해서 받은 증서, 아까 이제 그 주식 같은 걸로 이제 그걸 사와가지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RPS 방식인데 이건 이제 가격은 그래서 불확실한 거죠. 다만 어떤 이제 비중을 전체 제시하기 때문에 발전량은 조금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FIT가 좋냐 RPS가 좋냐 논쟁이 많이 되고 협동조합이나 재생에너지 하는 분들은 FIT가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 재생에너지 많이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배출권 거래제랑 탄소세 뭐가 낫냐 이 논의가 비슷한데 결국 이제 비용을 전기 소비자가 내고 주체는 민간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이 민영화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상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RPS 방식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인데 결국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 그림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런 구조를 거쳐서 결국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 또는 이 공적인 어떤 비용의 일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수익성을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아까 이제 해상풍력 그의 맥쿼리라든지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해상풍력 사업이 민자 사업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민자 사업은 기재부의 민자 사업 심사 투자 이거 이제 받아가지고 뭐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타당하다고 허가를 받아야만 민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이제 규정한 민자 사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더 그냥 투자하는 해외 자본이나 대기업이 좌지우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민자 사업자와 발전 공기업을 일부 지분 투자 끼워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 회사를 하나 PF를 위한 회사를 만들고 이들이 이제 20년 정도 되는 계약을 발전 공기업과 한정과 맺어가지고 전기요금과 보조금을 통해서 30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다시 이제 회수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추자도라고 제주도와 전남 사이에 있는 제주도 부속 도서가 있잖아요. 그 추자도 옆에 지금 에퀴노르한 노르웨이의 자본이 3기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200개 이 풍력 발전 200개를 꽂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의 규모가 16조 원짜리입니다. 그런 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당 풍력은 작은 사업이 1조, 큰 거는 뭐 최대한 20조까지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핵, 석탄 나쁜 거, 재생에너지 좋은 거 이 구도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세계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다단한 전환의 쟁점, 문제들을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악의 이분법 구도가 아니라 물론 이제 핵과 이 화석연료에 반드시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점이 너무 많은 에너지원이긴 한데 재생에너지 역시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 체제를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 연료원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현재 이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 이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중심으로 정의된 방식 그리고 그것이 전제하는 세계관, 수단,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그냥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공공성에 관한 또 이제 의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풀어쓰자면 공공적이고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고 그것은 이제 지금 지배적인 에너지 시스템과는 세계관이나 수단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 모두 다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선이 아니라 어떤 사회 경제적인 맥락과 관계 속에 배치되는지가 중요하고 그 관계의 배치를 바꿔내자는 것이 바로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도식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이게 이제 현재 한국 발전 산업의 중심적 위치는 이제 2, 4분면에 있습니다. 가로축이 화석 핵에너지 중심이고 세로축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나 공기업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현재 흐름은 한편으로는 이 3, 4분면 아래로 이제 가는 흐름이 있는 거죠. LNG 부분 민영화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석탄 발전도 지금 3차 포스코 석탄 발전 이제 건설되고 있고 화석 연료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 민영화 경로가 있는 것이고 4, 4분면으로 가는 흐름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 4분면에서 이제 맴돌면서 공공성을 또 약화시키는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재 지배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1, 4분면으로 가는 공공성 경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전환의 속도나 방식 그다음에 전환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이익의 향유 문제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관리와 통제 문제 이런 네 측면에서 모두 다 월등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지금은 좀 맥락과 이제 현재 상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공재생에너지 무엇이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도 이제 뭐 그 수익성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장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국가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또 공공 역할론 담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도 사실 뭐 공공이란 말 많이 쓰고 또 제주도에서도 공공 주도 풍력 개발 뭐 이런 말도 쓰고 하는데 지금 막 얘기되고 있는 공공이란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양해가지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리스크는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담론인데 그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마중물론 많이 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린 뉴딜이든 아니면 디지털 뉴딜이든지 할 때 처음에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가 사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증명이 안 되고 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천억 원, 수조 원 이제 일단은 먼저 선도 사업을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에게 그것을 이제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중물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사업 처음으로 시도된 게 이 한국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이제 한 영광과 고창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입니다.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1단계는 이제 11년부터 20년까지 일단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작은 규모 60메가 3,700억 원 투자해서 하는 거죠. 지금 2단계 사업 중인데 이건 400메가 2.4조 원 정도 하고 있어요. 3단계가 중요한데 3단계 실제 확산 사업을 보시면 2,000메가 10조 원 가장 많이 도는 큰 사업은 위에 보시면 민간 기업이 하겠다 주관해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 해상풍력의 테스트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 한국 해상풍력은 주식회사지만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나눠서 출자한 공공의 출자한 회사거든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하는 거와는 이제 다르다는 것이고요.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공재생에너지란 말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실험되기도 한 곳이었는데요. 특수하게 제주도 자치도지사가 그 풍력 사업에 관해서만 발전 사업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있거든요. 풍력 기업인데, 근데 그 제주에너지공사 하는 일은 어느 지역에 하면 풍력 사업이 좋을지 계획을 하고 그 단지 지구를 지정하는 역할까지만 하고 실제 해상 풍력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없고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통과하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방식인데요. 공공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계획과 이 부지 그 지구 지정까지만 하고 실제 사업의 수행과 운영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방식이죠. 이것과 좀 다르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공공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공기업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또 이런 반론과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이제 없는 거잖아요. 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기업도 그것도 이제 아닌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공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론, 또 이제 개편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도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운영되는 것들을 함께 제기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 얘기를 강조드리는 거는 그런 공공의 부분을 현재 공공 부분을 비판하면서 민영화만 해야 된다는 또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민영화를 통한 공공 부분 축소는 이제 말살론인 건데, 그것이 아니라 공공 부분의 개혁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실 공공적인 전력 시스템을 얘기하자면 송배전망 문제나 뭐 다른 또 이제 판매 문제 이런 걸 다 건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는 지금 발전 부분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적인 투자로 공적으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공공재생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재생에너지라고 할 때 이 공공협력이라는 말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이 공공협력은 결국 이제 이 현재 민영화 지배적 형태가 민자 사업이고, 민자 사업 방식의 민영화는 영어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거든요. 민관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 민자 사업 딱 그런 방식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또 소규모로 또 지역에 고착되고 더 초점을 맞춘 형태로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 이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지자체, 시민들의 역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존의 퍼블릭과 또 다른 퍼블릭의 협력 또는 퍼블릭과 커먼즈의 협력 이런 부분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도 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조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120조 1항에 보시면 그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자연력, 예를 들어 수력, 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특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전 법을 잘 모르지만 그 같이 연구에 참여하신 법률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 특화란 말은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은 기존의 뭐 사유제처럼 사유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 자연 광물이라든지 물 같은 것만 경제에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힘, 자연력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가장 중요해진 것이 바로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의 힘인데, 그것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해서 사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거는 공유화의 근거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충분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제주 말씀 잠깐 드렸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그 민간 사업자가 제주도에서 풍력으로 돈을 벌 경우에 공유화 기금으로 얼마를 내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몇백억 거둔 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도 개발도 한계가 있지만 했었고, 전남도 재생에너지 문제 심하면서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공영화 그 공공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공공 재생에너지의 사례는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은 지역이나 지자체 규모는 유럽 같은 데도 좀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이 지자체나 지역 규모에서 전력 산업이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어떤 모델들을 좀 대안으로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워낙 이제 민영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제1세계에는 잘 많지는 않지만, 남미에는 우루과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그 국가에서 국가의 한정과 같은 전력공사가 주도를 해서 현재 거의 전기의 9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이 호세 무이카라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하면서 대통령 공원 노숙인들에게 개방하고 한 30년대 그 오래된 자동차 타고 다니는 유명하셨던 분이 있죠. 이분이 뭐 그런 에피소드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좌파 게릴라 활동도 하고, 강력 그 중도 좌파보다는 훨씬 더 왼쪽에 있는 광역 전선이라고 하는 우루과이 좌파 연합을 통해서 2번이나 이제 당선되신 분인데, 그때 이제 이 우루과이는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화석연료 자원이 국가에 없었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고 전기도 많이 수입했는데 다만 이제 수력은 또 풍부해가지고 이게 장점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거의 대부분 전환해서 국가적 수준의 전환에 성공한 사례고 이게 우루과이 전력공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중미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거기도 협동조합과 코스타리카 전력공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작년 5월에 뉴욕주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건설법이라고 하는 주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이 가디언지의 평가처럼 뉴욕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발전소를 사적 소유에서 공적 소유로 전환하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뉴욕주에서는 2019년에 에너지 전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기본법 같은 거 통과돼가지고 2030년까지 70%를 청정 에너지로 하고 2040년까지 100% 뉴욕에 청정 에너지로 하겠다고 기본법이 통과됐거든요. 여기서 청정 에너지는 미국 민나이가 핵도 포함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19년에 통과됐는데 한 5년 동안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4%였어요. 뉴욕주가 땅도 넓고 뭐 이런 데도 왜 그랬냐 봤을 때 민간 사업자들이 안 하더라. 어떡할 거냐 이 문제 있어가지고 미국 최대의 전력 공기업 뉴욕 전력청 이 뉴욕주에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기 전에 뉴욕 주지사였잖아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제일 큰 공공사업 과제가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데 루즈벨트는 공기업을 세워가지고 뉴욕에 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 온 게 있었던 거죠. 지금도 지배적 역할은 아니지만 상당한 한 30-40% 정도 차지하는 그 여기를 활용해서 그러면 공공이 책임지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냈고 그것을 뉴욕 공공재생에너지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운동단체들이 4년 정도 다양한 운동과 캠페인을 벌여서 이것을 조례 차원으로 제도하는 일이 바로 작년에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DSA 뉴욕 지부 그 민주적 사회주의자 여기서 주대를 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 캠페인을 하고 내세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녹색 전환이 아니라 뉴욕 주민들과 노동 계급의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의 개선이 되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단지 재생에너지를 빨리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다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게 핵심의 이제 이 퍼블릭 오너십 공공 소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정의로운 전환 그냥 좋은 말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매우 높은 이제 노동 기준을 적용하고 또 화석연료 부분에서 일자리에 이르는 사람을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에 바로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민주적인 에너지 계획 그리고 지금 현재 민영화된 전기 시스템 속에서 높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문제를 더 개선하는 요금이와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풍력 발전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냐 관련해가지고 선행 연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는 설치만 하고 끝이고 실제 운영하는 데는 이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통념이고 현장 노동자들도 석탄 발전 일하는 노동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뭐 설치하면 끝이지 거기는 일하는 사람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정비 관리가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연구마다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신뢰성 있는 연구인지 약간 이제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가장 이제 그 낮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제 얘기한 메가와트당 0.360 정도를 적용할 경우에도 현재 LNG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고용 인원의 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과 LNG 중간 정도라고 가장 낮은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자리는 기존 석탄화력 일자리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석탄화력 발전소는 가동률을 보면 한 7, 80% 되거든요. 계속 정비할 때만 빼고 계속 빼면서 가동률이 뭐 올라가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풍력 매우 잘 나오면 한 40%, 30%에 40% 정도. 태양광이나 다른 거 훨씬 더 낮죠. 그래서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 용량 메가와트당 명이 작더라도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상당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사실 공공이 책임지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지금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다 발전 공격거거든요. 더 많은 재생에너지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기업이 직접 하면 한 기업 내에서 일자리 전환이라는 것은 뭐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뭐 부서 조금 교육하고 부서 배치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고, 이런 것들을 공공 재생에너지와 함께 좀 해결해 나가는 거 필요하고, 좀 이렇게 길었는데요. 그래서 공공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6개사로 분할되어 있는 발전 공기업들을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어떤 기관으로 개혁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것을 뭐 한국발전공사라고 하는 같은 이름으로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면 현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조건 문제 등 다양한 것들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또 지자체나 시민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주화도 이제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이제 민영화된 부분까지도 재공용화하는 그런 흐름과 연결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그 재원이 얼마나 들고 또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여기 계신 홍성만 신장님께서 또 연구를 충실히 해주셨는데요. 뭐 이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치밀한 계산에 따르면 연간 2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국가 예산이 650조 있잖아요.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에너지 전환 다 포함한 것이 아니라 발전 부분만 이제 했기 때문에 송배전만 또 다른 산업부의 전까지 하면 더 들 텐데, 우선 저희 이제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20조 원.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이 감세로 1년에 10조 원 이상 지금 뭐 펑크 냈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면 회복해도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기후 관련된 이제 자금 동원의 지배적인 어떤 해결책은 탄소세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탄소세를 걷으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돈도 많이 걷어서 그것도 좋은 데 쓰면 이게 일석삼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탄소세가 정말 충분히 거칠 수 있냐, 그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높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관철이 될 수 있냐, 또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 소비재로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세이기 때문에 매우 역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의 진보적인 적어도 기후 정의 운동이라고 하면 탄소세를 강조하거나 제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세를 얘기하더라도 누진적인 탄소세 또는 뭐 아주 획기적인 그 역진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과 결합된 탄소세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탄소세는 세계에 지금 없는 거죠. 탄소세보다는 오히려 다른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것이 더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조세 개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연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서 탄소 소득세. 근데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탄소 소득세다 보니까 탄소세보다 더 나쁘게 상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소득세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도 걷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제 탄소세는 완전 다른 겁니다. 오히려 그냥 부자 증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소득세나 법인세의 누진율을 높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다양한 기금의 전입 부분, 또 국민연금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새로운 녹색 공공투자은행,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같은 걸 설립해서 동원하고 활용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드렸던 말씀이랑 겹치고 시간이 우리도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현재 공공재생에너지 지금 앞에 드린 말씀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어떤 원리의 측면, 추진 방식의 측면, 효과의 측면에서 공공재생에너지가 매우 필요하고 반드시 이걸 이제 운동의 힘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와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노동조합들 그리고 기후 정의 운동 또 참세상 연구소 같은 또 이제 연구단체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기존의 환경 단체들도 기존 방식의 재생에너지가 한계가 크다는 걸 인식하면서 공공 재생에너지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연합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고 청소년 기후 행동이라고 또 청소년 기후 단체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더 넓어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공공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운동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운동을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 동지께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하면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화면이 좀 불편하긴 한데 혹시 질문이나 토론 있으시면 이제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받았어요. 예. 정말 단순한 네. 사실은 저는 이게 뭐 이래저래 자료만 뒤져봤지 토론회나 이런데 또 다니고 이런 걸 최근에 아니라 정말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한국에서 각 나라 저거에 따라서 가장 좋은 재생에너지 네. 원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네. 전기는 아니고 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이게 뭐 이제 사실 수력도 재생에너지에 포함되긴 하거든요. 이제 현대적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력 외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대표적인 것이고 수력은 이제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수력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 아닌 거죠. 기존에 뗀 것은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현재 수력은 발전에서 거의 역할을 아주 미미하게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이고 지금 현재는 태양광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재생에너지 한 90%, 풍력은 10%, 육상 풍력만 존재하던 10%인데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 보면 태양광보다 풍력이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특성 때문에 풍력이 더 장시간 발전에 더 유리하고 변동성도 더 적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풍력이 더 역할 많이 부여해야 되긴 하고요.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걸 문재인 정부 때 A안, B안 해가지고 두 개 마련했는데, 그때는 태양광이 전체 용량으로는 더 많고, 그다음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넘어가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은 수력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거든요. 빛과 바람이 있을 때만이 발전할 수 있고, 없을 때는 다른 걸로 발전해야 되는데, 가장 현대적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을 변동성 재생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대응해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재 발전 기술이 뭐냐고 하면 바로 수력이거든요. 수력은 닫았다 열었다 하면 바로 이제 커버가 되니까요. 시간도 거의 안 들고. 수력 비중이 예를 들어 한 나라에 한 30% 이상 된다 하면 재생에너지 하기에는 엄청 좋은 거죠. 30% 수력을 하고 있고 20%만 태양광과 풍력하면 벌써 50%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 아까 우루과이도 이제 30% 넘었는데, 캐나다의 이제 몬트리올 쪽
퀘벡주인가 그런 데도 이런 데는 이제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 한 가지 문제는 이 전력 개통망이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에 딱 고립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전력망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뭐 이제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 최근에 많이 높아져서 거의 50% 육박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이 유럽망에 연결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평균 내서 이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재생에너지 하기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물이 있는데 돌멩이 하나 던졌을 때 컵에 던지면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넘치고 깨지고 엎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커다란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지면 아무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전력망도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전력망이 넓으면 넓을수록 재생에너지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도 이제 고립된 섬 같은 특징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안 하고 있는 건 문제인 거죠. 근데 아까 했던 그 뭐 태양광 인클로즈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점이 풍력 아까 해상 시위하는 네. 풍력 문제도 그렇고 네. 옛날에 수력 같은 경우도 그 세계은행에서 그 차관 받아갖고 그 하면서 그 네. 실제 그 당시에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그 저지투쟁 이런 거였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했던 뭐 백래시 그거하고 또 다른 개념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네. 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 기본 전제는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완전 무결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해법은 없는 거죠. 그 에너지 원별로 다양한 고유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핵, 화석 연료, 또 재생에너지도 특성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유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초점 많이 맞추는 거는 화석 연료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탈석탄이 이제 제 1번에 있는 거죠. 근데 여튼 이제 이 도시와 산업 시설에 집중된 전력 에너지 소비를 어디에서 생산해서 어떻게 전달해가지고 소비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있어서는 이제 다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후 정의나 이제 환경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녹색 기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 시스템의 문제가 이 환경 문제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시켜서 이제 사고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놓고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 재생에너지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적으로도 다 뭐 유럽에서도 풍력하면서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주민들 반대. 이게 어떻게 하는 네? 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풍력은 이제 저주파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낮은 약간 우웅우웅하는 그 소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동물 중에 특히 이제 가청범위가 저주파에 더 민감한 뭐 그런 예를 들어 돌고래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연안 바다에 짓는데 가까운 바다에 고래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청력 이걸로 이제 의사소통하고 엄청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고래 서식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라고 해서 또 제주도에는 그 핫핑크 돌피스라고 해서 돌고래 보호하는 운동 단체에서는 연안에 짓지 말고 더 멀리 10km, 20km 나가라. 그러면 주로 연안에 돌고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몇백 미터 옮겨도 공사비가 이제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10km 나가라 하면 이제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규제도 지금 현재 해당 풍력은 해안선으로 1km가 떨어지면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해상 풍력 가동되는 게 지금 3개 있거든요. 아까 그 한국 해상 풍력 영광 앞바다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 탐나라고 해서 그 제주도에 2개 이제 하나 다 지어서 최근에 지어진 게 바로 그 비양도 그 한림해수욕장 제주도 제일 아름다운 그 지역에 바로 코앞에 1km니까 사실 멀리서 보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섬 옆으로 해서 바로 있으니까 경관도 그렇고 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양 풍력이 지어지면 제주도는 거의 이제 풍력 발전기로 연안이 그렇죠. 포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가 곧 나올 겁니다. 사실 경관 문제도 좀 중요한데 이게 너무 가까이서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 문제, 경관 문제, 그다음 이제 어민들이랑 충돌하는 문제, 어민들의 조업 부역이거나 또 이제 그 어구에 따라서 뭐 크게 영향 안 받는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크게 금을 펼치고 하는 것들은 그 구역에서는 이제 못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기준 또는 어민들과 또 어떻게 그럼 소통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 그 사실 상당히 많은 대화랑 그 다음에 조정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전혀 그런 과정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해당 풍력은 사업하려면 사업자가 풍향계를 일단 설치해야 됩니다. 풍향계는 바닷가에 이제 꽂아가지고 바람이 연중 어떻게 불고 세기가 어떻게 되고 특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꽂아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 1년인가 2년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얼마나 설치비가 들고 얼마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자금을 어떻게 진행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 같은 그런 이제 산자부선의 정기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사를 맡기면 허락하다라 하면 땅땅땅 해가지고 사업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유 수면 이제 사실 국가랑 지자체 관련 공유 수면인데 사적 사업에 이용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공유 수면 허가는 그 연하는 이제 기초지자체가 이제 내주는 기초지자체가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나요? 사업자가 하면 다 속는 거고 또 사업권만 따갔다가 이제 역대적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된 경우가 있고 지금 지금은 80개 넘게 해당되면서 허가가 나 있는데 실제 착공을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5년 동안 또 근데 착공 안 하면 취소되는 목적으로 또 규제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해당 풍력을 어떻게 공공이 대역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가령 풍력 단지에 대한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주로 이제 이게 산자부나 한전 그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거나 할 여지가 고수준에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환경부나 이런 그 환경 당국이 그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걸 감독하고 그 다음에 뭐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내도록 강제하고 이런 지금 환경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네,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공재생 하면서도 인권과 환경 기준을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사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기업이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국가 폭력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송전탄, 미랑 송전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자가 기업의 폭력이자 돈으로 또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하든지 그 인권 환경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높일 것이나 또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논의하긴 했는데요. 그 좀 다각도로 해야 되고 해상이 근데 더 이렇게 사람들 관심도 적고 사실 이제 육지는 땅 주인도 있고 주민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해상은 사실 뭐 우리 같은 사람 눈에 안 보이고 어민들만 이제 사실은 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민들을 돈으로 이제 어민 단체를 매수해서 회유해서 이렇게 이런 거 무마 이런 거 많다고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어민들은 여러 가지 생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경제적 이득을 보상을 받으면서 그런 걸 마치 이제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해줬다 이런 식의 이제 포장이 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뭐 백래시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반작용이 사실은 공공재생 에너지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될 텐데 가령 예를 들면은 풍력 같은 경우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해 보기로 예를 들면 바다의 해류나 바다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제대로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산자부의 그런 경제 논리를 기준으로 한 그 인허가라든가 이런 수준으로 가면 네.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그 반작용을 막아내기가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뭐 그린넷이 뭐 이런 게 사실은 그쪽에서도 네. 얼마든지 불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바다 어쨌든 그 해류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뭐그 그래서 그게 해외 변화까지 와요. 대규모 단지면 네. 그럴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추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환경단이 아까 뭐 그 환경 기준과 인권 기준을 그 어쨌든 그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든 지자체든 그런 것들을 강제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서요. 해상풍력에 관해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이제 좀 지역과의 충돌. 또 한편 우리나라는 워낙 그 해상 또 군사 작전 지역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인천 앞바다 이런 데는 그것도 좀 많이 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등산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양 포유류, 고래류 그리고 조류 그러니까 철새 이동지 같은 경우에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 충돌하는 거 안 된다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충분한 조사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까운 바다가 아닌 먼 바다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 병행해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이제 신청 내고 그게 이제 어떤 공적인 감시나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사업 평가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핵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핵발전 자체가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거나 증가하는 건 아닌 거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제 인도, 아시아 몇 개국에서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하나 한국이 포함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핵 발전이 기후 위기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있고 아주 적은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해외는 진보 진영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지는 않고. 그 에너지 위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이제 전쟁 나고 이러면서 네.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실제로 그런 제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 핵 발전 이제 더 안 하기로 했다가 더 집기로 했고 핀란드 녹색당도 찬성을 하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보 진영은 탈핵이 상식이고 오랜 운동 과정에서 하나의 합의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인데 국가마다 조금씩 이제 상황이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새로 안 짓더라도 있는 핵발전소를 먼저 폐쇄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더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뉴욕주에 아까 말했던 뉴욕시 바로 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는 이제 핵발전소 2개를 한 몇 년 전에 폐쇄했거든요. 폐쇄하니까 전기 공급하려면 발전소 필요하니까 가스 발전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바보짓 아니냐, 핵발전소 폐쇄하고 가스 발전소 짓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있는 거를 조기 폐쇄하거나 이제 그걸 중단하는 거는 그게 좋은 일인가 과연 기후 재생에너지로 커버 단계 가능하면 그럼 좋은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화석 에너지 원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거. 예, 전환의 경로의 문제. 예.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뭐 이 핵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핵발전소에 대한 이건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핵발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우리 한국 정부처럼 하는 건 정말 미친 짓이고 네. 그 핵발전소 더 지어가지고 한국 이 좁은 나라에서 지을 데도 없고 짓는다고 하면 너무 큰 위험을 이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더 안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튼 이제 한국처럼 이제 진보 진영 전체가 이제 탈핵으로 이제 거의 일치 단결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 같은 데는 진보 진영 여러 가지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국도 더 강하게 탈핵에 합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나라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네. 핵을 지금이라도 그 진보 진영에서 핵에 대해서 이제 찬성 입장을 가지는 기본 논리가 뭐예요? 아니 뭐 찬성 이제 좀 복합적인데 현실론이 제일 강하죠. 예를 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핵을 먼저 하고 그다음 탈석탄하는 경로로 가는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이룬다는 거 다 동의하거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큰 유럽 나라 중에 이제 선진 모델이 하나가 독일이고 하나가 영국 모델이 있고 영국은 탈석탄을 먼저 하고 이제 핵을 일지 활용하는 하에서 재생에너지 늘리자는 국가적 차원. 탈석탄은 영국이 훨씬 빨리 이미 끝났어요. 탈석탄은. 네. 그렇게 이제 전환의 경로 내지 이제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제 프랑스가 엄청 욕 먹지만 영국 독일보다 1인당 50가 배출량 제일 작아요. 네, 핵발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핵발전이 70%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핵 찬성하는 진보진의 일부도 어디가 그렇게 지금 제일 50까지 적게 배출하는지 봐라. 왜 이 사람이 뭐 하는 이렇게 좀뭐 비현실적 근거하지 않는 얘기를 하냐. 프랑스가 유럽에서 제일 적게 배출하고 있다. 왜냐? 핵발전으로 빨리 했기 때문에 결국 다 그 오일 쇼크 이후의 현상이거든요. 한국도 기름 발전소 하다가 오일 쇼크 이후에 석탄 발전소로 대거한 거고 오일 쇼크 이후에 프랑스는 핵으로 간 거죠. 자기는 석탄도 없고 저기도 없으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 경로를 이게 따로 다 독특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원래 에너지 현실과 경제적 현실 다 다르니까 그 역사 보면 재생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걸 합의 있지만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수준에서 한국에서 논의가 좀 한국은 어쨌든 이제 에너지 운동이 탈핵 운동, 반핵 운동에서 많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탈핵 역사적 경험도 있고 후쿠시마도 터졌기 때문에 강한 합의가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때 한번 가장 완전한 탈핵은 아니지만 가장 큰 제도화까지 가는 어떤 경로를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운동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좀 탈핵을 할 때 악마화를 좀 많이 한 사실 이 악마화. 핵은 죽음이다. 이게 원래 탈핵의 가장 대표적인 공모잖아요. 전통적인. 근데 저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 지금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화하고 잘 담론하고 또 이제 세력화하려면 이렇게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정의로운 전환이 사실 쉽지는 않다. 이제 약간 이제 선악도도로 돼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탈핵 운동에 열심히 하거나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탈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더 이제 또 그런 이 정의로운 전환이나 체제 전환, 에너지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좀 더 모색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뭐 이전 정부도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핵 프로그램을 가져가려고 하다 실패한 거고 좌초된 거고,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이제 선언적이든 어떻게 선언적 수준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구체화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탈석탄 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탄소탄 그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 탄소탄의 계획 안에 혹시 그러면 그 아까 태안부터 시작해서 그 석탄화력 그 네. 폐쇄 계획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이제 그 3차적으로 어디를 폐쇄하게 되면 이거를 제3세계로 제3국으로 팔아먹을 그 계획 같은 것까지 들어있는 것인지 기존 설비를 예를 들면 설비든 네. 아니면 뭐 그 운영과 관련된 어떤 그 네. 노하우든 뭐 네. 이런 것들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걸 해외 이전 계획 그러니까 기술이든 설비든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뭐 이 전반적인 것들을 해외로 이전할 계획까지 그 탈석탄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거라면 그거는 정의로운 전환과는 배치되는 거다. 우리는 그것에도 반대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일단 설비를 뭐 뜯어서 옮긴다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없고요. 그 지금은 이제 탈석탄 해도 폐쇄해도 일단은 설비를 비상용으로 지금 아직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폐쇄한 게 비상용으로 유지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대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탈석탄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또 완전한 탈석탄이 아니라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수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암모니아도 있거든요. 그 가스 발전소에는 어쨌든 이 기술적인 성 때문에 수소를 혼소해서 지금 가스 발전소에 그렇게 오지가 좀 깊게 나오니까 실험 단계에 있고 석탄 발전소는 암모니아 혼소가 아니라 암모니아 혼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혼소를 석탄 발전소 이제 하면 그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암모니아도 이제 수소가 포함된 NH3인가 그래가지고 수소가 포함된 이 화학 결합 구조고 거기가 이제 같이 빼면 수소되는 것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존 석탄 설비를 암모니아 혼소라는 방식으로 연장하는 그런 검토 중이고 해외 투자는 한전이랑 발전 공기업들이 동남아 쪽에 특히 이제 많이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기후 환경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제 운동 속에서 앞으로는 안 하겠다. 기존 하던 건 포기 안 하는데 앞으로 신규는 안 하겠다. 그것까지는 일단 부드러운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두산 중공업 이거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석탄 설비 만들잖아요. 그 수출은 뭐 민간 기업 거니까 보호 관련 것까지는 뭐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탄소가라는 이유로 수력, 풍력, 태양광 등을 이용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한 대책이나 대안이 논의된 것이 있나요? 약간 뭐 한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또 대체 에너지 산업이 커지면 탐욕스러운 대자본이 뛰어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안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의 사례가 있나요? 네. 앞에 자연훼손과 관련돼서는 뭐 얘기하다가 좀 언급한 거고요. 네. 그리고 대자본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공재생에너지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설치랑 운영과 관련돼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대자본의 진출 민영화를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 KTX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고속철도 우리나라에 없는 기술과 그 운영 방식이었는데 결국 이제 철도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영하도록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고속철을 제작하는 기술도 국내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도 받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90년대에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공공재생에너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제 해당풍력은 세계적으로 봐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해외도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국의 기술이 있어요. 기술력도 낮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뭐 해외 기술력이 있는 그 노하우를 배우고 또 이제 협력도 해야 되는데 그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계속 정비해주고 그 내부 연한 2, 30년 이상 갈아주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공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내 여러 이제 제조업과 산업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있는 거죠. 수십 개 해외 기업과 수십 개 국내 기업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식. 그 얘기는 아까 그 발제문에도 좀 있고 내용이 그 앞에 부분은 뭐 얘기하면서 그것이 가지는 한계 지금 뭐 배선 문제나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 좀 해주시고 이것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사실 이 영상 지금 저 편집하고 뭐하고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서 좀 되고 되면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또 보십시오. 저도 하나 질문 있는데요. 몇 달 전에 경향신문에서 봤는데 이제 해수 조류를 이용한 발전 이제 그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그냥 작은 비행선 같이 생긴 걸 주에 내려가갖고 물 빨리 흐르는 데 그냥 꽂아놓는 건데 전선 연결해서. 근데 그게 풍력 발전보다 대단히 이제 조류는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소수 간만 아니라 아닌가요? 그게 아. 그러니까 그건 일정하기 때문에 바다에 그래서 풍력 발전보다 대단히 안정적이고 그 발전량도 꽤 된다. 신기술이 테스트 단계인데 성공했다. 그런 기술이 나오면 상용화 되는데 시간은 아유, 제가 모르는 분야라. 근데 이제 그냥 추측인데 사실 이제 뭐 어떤 뭐 좋은 기술이 실험되거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일부 이제 실험돼서 약간 이제 뭐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성공했다 이런 거는 사실 수년 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안정적인 기술이어서 대규모로 상용화가 될 수 있고 실제 또 이제 이게 거기에 또 이제 경제성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냐 이거는 이제 뭐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성공하는 경우에 뭐 대규모로 상용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풍력 태양광이 이제 대부분 지배하고 있고 이제 일부 국가에서 뭐 지열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하기 힘든 거고 그것도 이제 뭐 저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 아마 뭐 적어도 10년 내에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해에 있으면 해수면이 짧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뭐 어종이라든가 적잖은 피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깊은 바다로 나가면 별로 안 흐를 거고. 거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송배전 기술을 그래 확 뽑히면 무선으로 받았다 여기 그런 건 어려운 거예요. 또 연구 과학 기술적으로 지금은 이제 송전은 기존의 교류 송전망이었는데 이제 직류 송전망으로 바꾸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더 적합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테슬라 그 부수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이제 그 에너지나 전력 계통이나 시스템 변화인 것이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없는 거를 쓰거나 손실을 줄이거나 좀 효율을 하는 거지 없는 거를 쓰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제 에너지 현재 전력 시스템 내에 하나의 혁신적인 뭐 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또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자본주의 생산력 문제를 제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뭐 어쨌든 재생에너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 어쨌든 또 그런 수준에서 다른 뭐 대안적인 이런 건 네. 없는 거죠. 이제 줄이는 방법이죠. 안 쓰고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탈성장. 아, 네.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탈성장의 문제. 응? 자, 또 더 하실 얘기, 말씀 있으시면. 김철동지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리고 보이세요? 예. 예, 근무 동작하고 가끔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아무래도 다른 영역도 똑같이 고민일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와 운영 이게 사실 어디에서도 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게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말은 참 쉬운데 그렇죠. 분노 그게 하는 게 참 좋을지 특히나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민주당 세력이 집권한 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보장할지 이런 것도 약간 좀 고문시대 전보다는 이렇게지.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이제 말씀 안 하시는데 그 공공재생에너지 법을 이번에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제 만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기까지 조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적 운영과 통제 전문가시잖아요. 제 모르시면 좀 곤란한데 사실은 뭐 이제 이게 그렇죠. 국가 자체의 성격이 민주적으로 성공적으로 변화해야지 공기업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참 너무 큰 과제라서 난감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두 측면에서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제대로 사업에 있어서 그 인권과 환경 기준을 어떻게 높이고 강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그 시민들의 의견이 이제 자기들의 경우에 포함되지 할 것이다. 하나의 사업 단위에 있어서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실질화 또 그 기업 인권 실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이제 지자체도 어느 정도는 또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시민들이나 운동의 측면에서 개입하시는 측면이 조금 더 있다 보여지고 이 측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공기업 자체의 거버넌스 공공부문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쉽지는 않고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조금 좀 더 주세요. 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법안이요. 법안은 지금 이제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지 지금 막 이제 검토를 시작한 거라 그런데요. 저희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연구를 하면서는 크게 두 개 이제 공공재생에너지 법이라고 해서 기본법적인 성격, 공공재생에너지의 핵심적인 그 자원인 바람과 햇빛이 공용물이다,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사적 자본이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부를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해야 된다는 측면, 또 해상과 같이 공유 수면이나 공유 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 부분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규정하는 기본법 같은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계획이 있고, 그것을 새로운 법을 이제 성안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보급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다 규정할 수 있는 거 그걸 개정하는 것이 좋을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이제 발전 노조의 요구를 받아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6개 분할되어 있는 발전 공기업들을 통합하고 공동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의 이런 것들 검토 중입니다. 검토 후에 어떤 방식으로 성안하고 또 이거 어떻게 당장 뭐 통과되기 쉽지 않겠죠. 22대 국회에서. 근데 이제 사실 운동의 수단이자 또 이제 이 힘을 모으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활용하면서 또 이제 더 공공 재생에너지를 알리는 방식이 될 거니까요. 그거는 네, 지금 네, 국리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동진 선생님 이 도장 찍으러 들어오신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참. 혹시 하실 말씀이 있어서 들어오신 건 아니죠? 우리 강동진 선생님. 네, 아닙니다. 제주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운동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뭐 기획했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발제자 한 말씀 듣고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이야기를 뭐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제 단순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로 이걸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 운동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하나를 이제 묶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이자 운동의 전략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또 실천과 관련돼서도 또 연대나 또 참여를 요청해 드릴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5월 1일 날 참새상이 처음 시작한 게 메이데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참새상이 새로 지금 이제 문 닫아 놓은 상태인데요. 워커스도 일단 문 닫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워커스는 뭐 지금 당장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참새상은 일단 오픈됩니다. 지금 진보적인 국제 뉴스, 새로 이렇게 의제별로 이렇게 큐레이팅 해갖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한참 페이지는 거의 나와서, 거의 다 나와서 이제 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연습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좀 널리 알려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어쨌든 다음, 처음에 잡았던 4번은 지금 끝났고요. 5월 달부터는 사실은 이제 뭐, 이 사회구성체 이 정도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준비되어 있는 그것도 없고,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각국의 신자유주의 이 체제로 가면서 사회변동, 이 아래로부터의 사회변동하고 이게 이제 정치 변화, 뭐 이게 신자유주의 체계 수준에서 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치 변화를 좀 읽어보면 좀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이 대륙별로 한번 나라별로 대륙별로 이렇게 가능한 데나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 일본, 한국, 영국, 유럽, 미국, 뭐, 등등을 한번, 중국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메이데이 때는 좀 정신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5월 9일날,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5월 9일날은 이제 어버이날이 8일이 되었고, 9일날 유럽 노동 정치의 신자유주의 변형, 부산대 유형근 선생님이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소개를 좀 하셔서 좀 토론이 좀 활발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러면
박수 치고 끝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